정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의 한정 지으니까 분석이 잘 안 되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중심에 선 인물은 정치인이 아니고 언론인입니다. 손석희 씨. 아, 손석희님 너무 좋아요. 갓석희. 예. 이분 저는 실제로 뵌 적이 있었는데요. 제 학교 때 저희 강의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언론정보 전공이라. 그런데 이분은 후광 비치시더라고요. 원래 또 유명 인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뒤에 후광 효과처럼 보여요. TV 맨날 봐왔던 사람이라 실제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친숙하고 일반인들이 길거리 처음 만나는 거랑 다른 개념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인의 후광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것. 사실은 그것 일종의 의학계에 있어서 플라시보 효과랑 비슷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디 갔는데 유명 연예인이 이렇게 식사 같은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소곤소곤거리며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효과 때문이거든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들도. 근데 이제 워낙 갓석희이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냥 담백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손석희도 결국은 사람이더라. 이런 관점으로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정말 평범했던 어떤 일상의 유년 시절을 보낸 어떤 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 역할을 찾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손석희 그러면 12년 연속 가장 유력한 언론인 이렇게 해년마다 조사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JTBC 문제뿐만 아니라 손석희의 경력은 이미 12년 전부터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성역하기가 쉬워요. 결과를 보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 소년 시절에 완전히 망난이었다고 해도 어떤 위인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떡잎이 달랐다 이런 개념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생각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론에 대한 생각을 남달리 갖고 살아왔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는 거죠. 일단 아버지가요 군인이셨답니다. 군인의 아들로 태어난 거고요. 군인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쫄망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일화에 의하면은 흙집 이런 데 살았는데 비가 오니까 흙이 천장에 떨어지더래요. 그런가 보다고 받침대 놓고 있었는데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안방에서 마루로 피할 정도로 살았대요. 그런 정도의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국을 주도하는 어떤 유력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학교를 비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 시대급의 지금 정치인들 학력 스펙 보면은 또 웬만큼 대학 이렇게 해서 어떤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석희 옹은 사실 그 시대에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손석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가치가 있다고 봐요. 한국 사회는 주류와 비주류의 문화가 엄청나게 나눠요.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정말 돈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량 비등비등할 경우에는 어떤 레벨은 국회의원감이고 어떤 레벨은 시의원감이고 이런 레벨이 있어요. 그런 걸 다 혁파한 사람이다 보면 비주류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지자적인 인물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봐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제가 볼 때는 서태지 조용필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맞다.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일단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보고 손석희 씨가 JTBC 뉴스를 시작해가지고요. 최근에 시청률이 10주 연속 1위를 달성했어요. KBS를 뺀 겁니다. 뉴스 시간대가 일단 달라요. KBS는 9시고요. MBC, SBS, JTBC가 8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파 두 국과 경쟁을 해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8시 대 뉴스로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는가를 분석하기 전에 이제 상식적으로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률이 뭔지 아세요? 시청률 1위라고 그랬잖아요. 네. 시청률 조사하는 가구들이 딱 선별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동으로 집계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TV를 켜고 있는 가구 중에서 그것을 시청하고 있는 가구의 퍼센테이지? 어설프게 알고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설명해드릴게요. 시청 점유율하고 시청률이 있는데 말이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혹시 보현님은 시청률과 시청 점유율이 뭐가 다른지 알아요? 아니요. 근데 이걸 되게 어렵게 설명드려요. 예를 들면 시청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텔레비전의 특정 프로그램 또는 특정 시간대를 시청한 개인 또는 세대가 그 당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개인 또는 세대의 총수에 대한 비율.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시청률은 TV 시청이 가능한 모든 가능한 텔레비전 중에 점유율이에요. 안 켜 있어도 시청률이 포함되는 거죠. 그게 시청률이고 시청 점유율은 켠 상태에 있는 텔레비전들 중에 그러니까 시청 점유율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집계가 되는 거냐면요. 케이블이나 종편이 없을 때랑 있을 때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시청률 집계하는 기관이 TMNS하고 HB 닐슨이라고 하는 두 곳이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시청률 표본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집 안에 TV에다가 이렇게 특정한 장치를 달아줘요.
그래서 TV를 시청할 때 TV 보는 사람이 연령대가 누구고 뭐하고를 보고해 가면서 그 TV를 보게끔 만들어주고 각종 혜택들을 줘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시청률 조사에 매번 응해주고 이러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방식을 좀 반대하고 싶은 거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상파하고 종편과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지상파는 안테나를 통해 수신했잖아요. 근데 지금 도시권에서 안테나로 TV 보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지상파도 사실은 케이블 방송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파는 공중에 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쏴버린 전파는 누가 볼지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을 골라갖고 여론조사처럼 시청률을 뺐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다 데이터 집계가 된다는 거예요. 케이블 TV든 위성이든 IPTV든 다 집계가 되니까 그걸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량이 가고 어느 집에서 실시간으로 뭘 얼마를 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표본을 안 하고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 데이터만 있으면은 실질적인 진짜 시청률이나 시청 점유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거의 99% 이상의 TV들이 전부 다 선으로 유선으로 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으로 이런 그렇죠. 방식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랜선이 어쨌든 TV 뒷면에 다 꽂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드시 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인터넷과 다 연동해가지고 뭐 IPTV니 뭐 해가지고 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셋탑박스 안 단 집이 네, 없죠. 그래서 핸드폰과 뭐 연동하면 할인도 해주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추세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상파 갖고 있는 특혜 중에 하나는 일단 번호가 빠르죠. 우리가 인식 속의 TV 그러면은 MBC로 대표되는 11번, KBS 9번, KBS 2채널 7번 이런 개념이었고 거기에 SBS가 붙으면서 6번이었는데 요즘엔 6번을 실제로 보면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5번 쓰더라고요. 이제 홈쇼핑 때문에 그런 거죠. 중간중간에 홈쇼핑이 들어가줘야 돼서 완전 상업화된 건데 그 기존적인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종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케이블 TV예요. 일종의 분류로만 따지면은. 그러니까 TVN이나 YTN이나 종편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종편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종합 편성 채널이라는 개념은 케이블 TV는 기존 지상파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드라마 채널, 스포츠 채널 뭐 등등등 있는데 지상파는 그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종합적으로 드라마도 있고 보도, 교양, 시사, 다큐멘터리 다 있잖아요. 예능까지. 그 기능을 똑같이 갖고 간 게 종편인 거죠. 종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채널. 보도 채널 같은 특화된 채널이 아니라 지상파랑 기능이 똑같은 거를 줄여서 종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 8시 뉴스 시간대에 JTBC가 SBS, MBC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뭐 날마다 시청률이 다르게 나오지만 약 10%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MBC 같은 경우는요, 5%가 안 됩니다. 박근혜 지지율하고 비슷하네요. 대지상파가 그렇다는 거고, SBS는 예전에 지상파들끼리 경쟁할 때는 SBS 가장 선명했어요. 마치 공영방송 같았어. 그 김성준 앵커의 좀 덕도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시들해졌어요. 완전히 장악되면서. SBS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SBS는 주체가 기업이 운영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MBC나 KBS처럼 방문진이나 KBS 이사회를 통해서 지배받지 않는 것이고 방송통신을 위해서 심의 제재만 받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훨씬 더 편안했던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JTBC가 기존의 지상파들을 월등하게 배 정도로 이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범국민적으로 정말 대단한 신뢰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게 순간 시청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포털에감이 있죠. 뉴스 다시 보기도 있고 다음에 팟캐스트로 나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상 KBS 뉴스만큼의 보는 사람이 저는 꽤 많다고 봐요. 우리가 팟캐스트에 익숙한 사람들은 JTBC 그 실시간대로 앉아서 보고 있지 않아도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은 JTBC 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JTBC 뉴스가 지금 뭐 10주, 11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언론들의 분석이기도 하지만 저는 동감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손석희에 대한 신뢰. 네. 두 번째는 뉴스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뉴스는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중심으로 해요. 그 KBS나 MBC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야당 꼭지 보도해주면 여당 꼭지 같이 보도해주면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해요.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면 잘못한 여당 쪽에 비판을 막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야당의 비율을 맞춘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측면. 객관적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균형. 그렇게 하지 않고 손석희 쪽을 부르는 것은 이제 맥락 저널리즘이라고요. 맥락이 맞으면 그게 손석희의 워딩 중에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네. 그게 이제 맥락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그런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일 수도 있어요. 뉴스를 쭉 보고 뉴스밸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뉴스의 가치성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뉴스의 가치를 방송국 편집국 또는 청와대가 결정을 하는 시스템. 무슨 꼭지를 앞에 내지 마라. 이 뉴스를 내지 마라. 꼭 내야겠으면 뭐 10꼭지 이후에 집어넣어라. 이런 방식으로 보도 지침이 그 순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아니고 손석희의 뉴스는 선택과 집중 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 진짜 중요한 뉴스 이거라고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그것만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된 보도를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또는 기자가 직접 나와갖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맥락을 짚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네, 좀 친절한 뉴스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시청자와 소통도 많고요. 왜 이번에 이재명 전원책이 나온 100분 토론에 관해서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누가 팩트가 맞는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도 굉장히 되게 좋았거든요. 한마디로 피드백이 되는 그런 뉴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뉴스 문법이 어떤 거였냐면은 기자가 낮에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와요. 찍어도 오고 코멘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와요. 그 사이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이 막 편집을 해요. 그 사이에 뉴스를 만드는 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앵커란 개념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웬만한 사람들 아는 얘기인데 손석희의 지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손석희를 많은 사람들이 아나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고 시작도 아나운서로 했고요. 그 앵커라고 하는 거는 원래 뜻은 배가 달려있는 닻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 앵커가 그 앵커예요? 네, 같은 말이에요. 몰랐다. 그래서 배가 떠내려 가지 않게 이렇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다른 표현 방식으로 말하면은 보도국에서 그 뉴스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앵커입니다. 그리고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시작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앵커라는 말이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의 사전적 의미가 붙은 거죠. 시작은 그 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은 현대에 오면 올수록 아나운서들은 연예인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여서 뉴스를 읽는 사람은 사실은 앵커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요 방송사의 보도국의 보도 뉴스는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기자들이 진행합니다. 옛날에 엄기영 같은 사람, 국회의원하고 있는 정동영 같은 사람, 박영선 같은 사람들이 다 기자 출신 앵커들입니다. 9시 뉴스, 8시 뉴스는 그 방송국의 보도 기능의 코어이자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취재를 하지 않은 멘트만 읽어주는 아나운서들로는 사실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멘트력이 되는 기자들, 간부급 기자들이 나와서 앵커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뉴스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아나운서라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정동영, 박영선을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낫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보도 기능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손석희는 아나운서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MBC에서는 기자 역할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나운서와 보도국이 분류가 안 됐던 시점에서는 아나운서국 근무를 하면 아나운서인 거고 보도국 가서 현장을 취재를 하면 기자인 거였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느꼈던 그래서 실제로 MBC에 보면은 이상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나운서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나운서로는 사실 저널리즘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기자시험 다시 보고 들어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랬다는 케이스 많이 들어봤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면 기자시험을 다시 봐서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MBC의 유명한 앵커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아나운서로 들어왔다가 기자로, 그러니까 같은 방송사에 내에서 직업을 바꾼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뉴스 하시는 분들, 현재 손석희와 비교가 되는 그 앵커들은 다 사실은 기자 출신들이고요. 손석희 자체는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언론인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손석희가 명성을 얻은 데는 JTBC 뉴스가 아니고 100분 토론이라든지 아침에 했던 손석희만의 그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시선 집중 같은 걸 하게 되면서 그 신뢰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손석희는 우리 쪽 언론인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거 자체가 손석희를 욕먹이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에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변호인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좌파들 일부 빨갱이들이 선동해서 만든 행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대표적인 갈라치기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민의를 좌파 빨갱이들의 선동에 노란한 사람들로 폄하하는 거잖아요. 그쪽을 선동함에 있어갖고 이런 게 있죠. 손석희는 원래 진보 좌파 출신이야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손석희 뉴스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석희를 우리 쪽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진짜로 균형감, 공정성이란 현상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어쩔 때는 상황에 따라서 진보 쪽에 유리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수구 골통 세력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손석희가 그 지점에 한 중간을 유지하고 있어줘야 되는 대목은 그가 사실은 진보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깠더니 최순실 박근혜가 나쁘더라. 이 공식이 성립돼야 되는데 저쪽에 계속되는 프레임은 손석희가 좌파이기 때문에 우파를 깐다라고 얘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손석희가 말하는 균형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좌파 패널로 나온 사람들한테 집요하게 뭔가를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 논리를 깨는 것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손석희 자체가 저는 기계적 균형 감각으로 그렇게 방송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인으로 사는 법을 체득하신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손석희 씨는 제가 봤을 때 이 현상들을 꽤 즐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태블릿 PC를 까므로써 사실상 박근혜가 탄핵된 거거든요. 결론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죠. 시작이 발단이 그거였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협박과 이런 걸 받았겠어요? 근데 뚝심 강단만으로 그걸 끌어갈 수는 없어요. 손석희는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런 걸 즐기는 거죠. 저 사람이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에 대한 열광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농담처럼 팟캐스트에 손석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류의 인간형을 잘 알아요. 내 생각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세요? 나를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언론을 공부해 왔거나 해온 사람들이라면 대체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는다는 거예요. 손석희 뉴스가 JTBC 뉴스가 제대로 빛을 발한 게 세월호 보도였어요. 다른 지상파들이 세월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세월호 이야기를 꾸준히 했어요. 새가 날아든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손석희는 신년 방송을 팽목한 가수도 해요. 메이크업도 안 한 상태로 그냥 보여줘요. 그게 흔히 말하면 진정성이거든요. 사실요, 제가 팟캐스트를 만들었을 때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상파 언론인들 굉장히 혐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는 아니지만. 언론고시 통과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얼굴에 기름 번지르르하게 흐르고 좋은 옷 입고 방송사 출퇴근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존경해주고 어디 가면 언론인이라고 대접받고. 하지만 정부 이정현 같은 사람들이 전화해대면 거기에 맞춰주고 그런 방송이나 보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언론인이라고 혹하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야에 있는 거예요. 언론이 얼마나 위대한 분야에 있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국회, 청와대, 검찰, 법원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뭐합니까? 그걸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언론인데 어떤 시각으로 알리느냐. 뉴스를 진짜 중요한 뉴스인데 보도를 안 해버리면 그건 뉴스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변절하거나 정권에 아부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개판쳐지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언론인이라고 월급 많이 받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하는 게 그런 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한 거예요. 양심상.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손석희는 지극하게 언론인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시청률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요. 손석희 이전에 JTBC 뉴스는 굉장히 조잡했어요. 맥락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손석희를 영입했던 홍석희의 생각은 그거였다고 봐요. 철저한 시장적 접근이라고 봐요. 상업적 접근인 거죠. 정편들이 다 이명박근혜에 편들고 있잖아요. JTBC만이라도 진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인 민주진보 쪽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드는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소비자고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으니까. 네. 이제까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언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정말 빈 블루오션이죠.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는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악플도 감수하고 악플을 대처하는 자세 1분만 마음 아파라. 그 다음부터는 악플 안 달리는 걸 마음 아파라. 즐기라는 거죠. 악플도 안 달리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전제가 없다는 뜻이고요. 무플이 제일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방송도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어쨌든 손석희에 대한 뭐 이야기보다 언론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손석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좀 비진해. 왜냐면 다른 이야기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손석희 우리 방송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가가지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새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손석희는 지금 현 상태를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달라요. KBS는 9시고요. MBC, SBS, JTBC가 8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파 두 국과 경쟁을 해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8시 대 뉴스로는. 이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는가를 분석하기 전에 이제 상식적으로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률이 뭔지 아세요? 시청률 1위라고 그랬잖아요. 네. 시청률 조사하는 가구들이 딱 선별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동으로 집계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TV를 켜고 있는 가구 중에서 그것을 시청하고 있는 가구의 퍼센테이지? 어설프게 알고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설명해드릴게요. 시청 점유율하고 시청률이 있는데 말이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혹시 보현님은 시청률과 시청 점유율이 뭐가 다른지 알아요? 아니요.
근데 이걸 되게 어렵게 설명드려요. 예를 들면 뭐 시청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텔레비전의 특정 프로그램 또는 특정 시간대를 시청한 개인 또는 세대가 그 당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개인 또는 세대의 총수에 대한 비율.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시청률은 TV 시청이 가능한 모든 가능한 텔레비전 중에 점유율이에요. 안 켜 있어도 시청률이 포함되는 거죠. 그게 시청률이고 시청 점유율은 켠 상태에 있는 텔레비전들 중에 그러니까 시청 점유율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집계가 되는 거냐면요. 케이블이나 종편이 없을 때랑 있을 때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시청률 집계하는 기관이 TMNS하고 HB 닐슨이라고 하는 두 곳이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시청률 표본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집 안에 TV에다가 이렇게 특정한 장치를 달아줘요. 그래서 TV를 시청할 때 TV 보는 사람이 연령대가 누구고 뭐하고를 보고해 가면서 그 TV를 보게끔 만들어주고 각종 혜택들을 줘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시청률 조사에 매번 응해주고 이러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방식을 좀 반대하고 싶은 거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상파하고 종편과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지상파는 안테나를 통해 수신했잖아요. 근데 지금 도시권에서 안테나로 TV 보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지상파도 사실은 케이블 방송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파는 공중에 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쏴버린 전파는 누가 볼지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을 골라갖고 여론조사처럼 시청률을 뺐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다 데이터 집계가 된다는 거예요. 케이블 TV든 위성이든 IPTV든 다 집계가 되니까 그걸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량이 가고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실시간으로 뭘 얼마를 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표본을 안 하고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 데이터만 있으면은 실질적인 진짜 시청률이나 시청 점유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거의 99% 이상의 TV들이 전부 다 선으로 유선으로 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으로 이런 그렇죠. 방식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랜선이 어쨌든 TV 뒷면에 다 꽂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드시 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인터넷과 다 연동해가지고 뭐 IPTV니 뭐 해가지고 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셋탑박스 안 단 집이 네, 없죠. 그래서 핸드폰과 뭐 연동하면 할인도 해주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추세인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상파 갖고 있는 특혜 중에 하나는 일단 번호가 빠르죠. 우리가 인식 속의 TV 그러면은 MBC로 대표되는 11번, KBS 9번, KBS 2채널 7번 이런 개념이었고 거기에 SBS가 붙으면서 6번이었는데 요즘엔 6번을 실제로 보면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5번 쓰더라고요. 이제 홈쇼핑 때문에 그런 거죠. 중간중간에 홈쇼핑이 들어가줘야 돼서 완전 상업화된 건데 그 기존적인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종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케이블 TV예요. 일종의 분류로만 따지면은 그러니까 TVN이나 YTN이나 종편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종편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종합 편성 채널이라는 개념은 케이블 TV는 기존 지상파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드라마 채널, 스포츠 채널 뭐 등등등 있는데 지상파는 그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종합적으로 드라마도 있고 보도, 교양, 시사, 다큐멘터리 다 있잖아요. 예능까지. 그 기능을 똑같이 갖고 간 게 종편인 거죠. 종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채널. 보도 채널 같은 특화된 채널이 아니라 지상파랑 기능이 똑같은 거를 줄여서 종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 8시 뉴스 시간대에 JTBC가 SBS, MBC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뭐 날마다 시청률이 다르게 나오지만 약 10%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MBC 같은 경우는요, 5%가 안 됩니다. 박근혜 지지율하고 비슷하네요. 대지상파가 그렇다는 거고, SBS는 예전에 지상파들끼리 경쟁할 때는 SBS 가장 선명했어요. 마치 공영방송 같았어. 그 김성준 앵커의 좀 덕도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시들해졌어요. 완전히 장악되면서. SBS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SBS는 주체가 기업이 운영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MBC나 KBS처럼 방문진이나 KBS 이사회를 통해서 지배받지 않는 것이고 방송통신을 위해서 심의 제재만 받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훨씬 더 편안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JTBC가 기존의 지상파들을 월등하게 배 정도로 이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범국민적으로 정말 대단한 신뢰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게 순간 시청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포털에 가면 있죠. 뉴스 다시 보기도 있고 다음에 팟캐스트로 나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상 KBS 뉴스만큼의 보는 사람이 저는 꽤 많다고 봐요. 우리가 팟캐스트에 익숙한 사람들은 JTBC 그 실시간대로 앉아서 보고 있지 않아도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은 JTBC 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JTBC 뉴스가 지금 뭐 10주, 11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언론들의 분석이기도 하지만 저는 동감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손석희에 대한 신뢰. 네. 두 번째는 뉴스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뉴스는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중심으로 해요. 그 KBS나 MBC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야당 꼭지 보도해주면 여당 꼭지 같이 보도해주면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해요.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면 잘못한 여당 쪽에 비판을 막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야당의 비율을 맞춘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측면. 객관적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균형. 그렇게 하지 않고 손석희 쪽을 부르는 것은 이제 맥락 저널리즘이라고요. 맥락이 맞으면 그게 손석희의 워딩 중에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네. 그게 이제 맥락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그런 기계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의 한정 지으니까 분석이 잘 안 되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중심에 선 인물은 정치인이 아니고 언론인입니다. 손석희 씨. 아, 손석희님 너무 좋아요. 갓석희. 예. 이분 저는 실제로 뵌 적이 있었는데요. 제 학교 때 저희 강의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언론정보 전공이라. 그런데 이분은 후광 비치시더라고요. 원래 또 유명 인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뒤에 후광 효과처럼 보여요. TV 맨날 봐왔던 사람이라 실제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친숙하고 일반인들이 길거리 처음 만나는 거랑 다른 개념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인의 후광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것. 사실은 그것 일종의 의학계에 있어서 플라시보 효과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디 갔는데 유명 연예인이 이렇게 식사 같은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소곤소곤거리며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효과 때문이거든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들도. 근데 이제 워낙 갓석희이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냥 담백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손석희도 결국은 사람이더라. 이런 관점으로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정말 평범했던 어떤 일상의 유년 시절을 보낸 어떤 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 역할을 찾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손석희 그러면 뭐 12년 연속 가장 유력한 언론인 이렇게 해년마다 조사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JTBC 문제뿐만 아니라 손석희의 경력은 이미 12년 전부터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성역하기가 쉬워요. 결과를 보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 소년 시절에 완전히 망난이었다고 해도 어떤 위인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떡잎이 달랐다 이런 개념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생각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론에 대한 생각을 남달리 갖고 살아왔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는 거죠. 일단 아버지가요 군인이셨답니다. 군인의 아들로 태어난 거고요. 군인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쫄망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가 일화에 의하면은 흙집 이런 데 살았는데 비가 오니까 흙이 천장에 떨어지더래요. 그런가 보다고 받침대 놓고 있었는데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안방에서 마루로 피할 정도로 살았대요. 그런 정도의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한국을 주도하는 어떤 유력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학교를 비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 시대급의 지금 정치인들 뭐 학력 스펙 보면은 또 웬만큼 뭐 대학 이렇게 해서 어떤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석희 옹은 사실 그 시대에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손석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가치가 있다고 봐요. 한국 사회는 주류와 비주류의 문화가 엄청나게 나눠요.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정말 돈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량 비등비등 할 경우에는 어떤 레벨은 국회의원감이고 어떤 레벨은 시의원감이고 이런 레벨이 있어요. 그런 걸 다 혁파한 사람이다 보면 비주류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지자적인 인물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봐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제가 볼 때는 서태지 조용필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맞다. 네.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일단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보고 손석희 씨가 JTBC 뉴스를 시작해가지고요. 최근에 시청률이 10주 연속 1위를 달성했어요. KBS를 뺀 겁니다. 뉴스 시간대가 일단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일 수도 있어요. 뉴스를 쭉 보고 뉴스밸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뉴스의 가치성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뉴스의 가치를 방송국 편집국 또는 청와대가 결정을 하는 시스템. 무슨 꼭지를 앞에 내지 마라. 이 뉴스를 내지 마라. 꼭 내야겠으면 뭐 10꼭지 이후에 집어넣어라. 이런 방식으로 보도 지침이 그 그런 순서가 거잖아요. 있으니까요. 그런 뉴스가 아니고 손석희의 뉴스는 선택과 집중 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 진짜 중요한 뉴스 이거라고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그것만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된 보도를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또는 기자가 직접 나와갖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맥락을 짚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네, 좀 친절한 뉴스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시청자와 소통도 많고요. 왜 이번에 이재명 전원책이 나온 100분 토론에 관해서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누가 팩트가 맞는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도 굉장히 되게 좋았거든요. 한마디로 피드백이 되는 그런 뉴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뉴스 문법이 어떤 거였냐면은 기자가 낮에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와요. 찍어도 오고 코멘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와요. 그 사이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이 막 편집을 해요. 그 사이에 뉴스를 만드는 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앵커란 개념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웬만한 사람들 아는 얘기인데 손석희의 지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손석희를 많은 사람들이 아나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고 시작도 아나운서로 했고요. 그 앵커라고 하는 거는 원래 뜻은 배가 달려있는 닻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 앵커가 그 앵커예요? 네, 같은 말이에요. 몰랐다. 그래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다른 표현 방식으로 말하면은 보도국에서 그 뉴스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앵커입니다. 그리고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시작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앵커라는 말이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의 사전적 의미가 붙은 거죠. 시작은 그 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은 현대에 오면 올수록 아나운서들은 연예인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여서 뉴스를 읽는 사람은 사실 앵커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요 방송사의 보도국의 보도 뉴스는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기자들이 진행합니다. 옛날에 엄기영 같은 사람, 국회의원하고 있는 정동영 같은 사람, 박영선 같은 사람들이 다 기자 출신 앵커들입니다. 9시 뉴스, 8시 뉴스는 그 방송국의 보도 기능의 코어이자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취재를 하지 않은 멘트만 읽어주는 아나운서들로는 사실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멘트력이 되는 기자들, 간부급 기자들이 나와서 앵커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뉴스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아나운서라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정동영, 박영선을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낫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보도 기능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손석희는 아나운서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MBC에서는 기자 역할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나운서와 보도국이 분류가 안 됐던 시점에서는 아나운서국 근무를 하면 아나운서인 거고 보도국 가서 현장을 취재를 하면 기자인 거였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느꼈던 그래서 실제로 MBC에 보면은 이상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나운서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나운서로는 사실 저널리즘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기자시험 다시 보고 들어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랬다는 케이스 많이 들어봤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면 기자시험을 다시 봐서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MBC의 유명한 앵커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아나운서로 들어왔다가 기자로, 그러니까 같은 방송사 내에서 직업을 바꾼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뉴스 하시는 분들, 현재 손석희와 비교가 되는 그 앵커들은 다 사실은 기자 출신들이고요. 손석희 자체는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언론인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손석희가 명성을 얻은 데는 JTBC 뉴스가 아니고 100분 토론이라든지 아침에 했던 손석희만의 그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시선 집중 같은 걸 하게 되면서 그 신뢰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손석희는 우리 쪽 언론인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거 자체가 손석희를 욕먹이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에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변호인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좌파들 일부 빨갱이들이 선동해서 만든 행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대표적인 갈라치기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민의를 좌파 빨갱이들의 선동에 놀아난 사람들로 폄하하는 거잖아요. 그쪽을 선동함에 있어갖고 이런 게 있죠. 손석희는 원래 진보 좌파 출신이야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손석희 뉴스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석희를 우리 쪽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진짜로 균형감, 공정성이란 현상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어쩔 때는 상황에 따라서 진보 쪽에 유리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수구 꼴통 세력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손석희가 그 지점에 한 중간을 유지하고 있어줘야 되는 대목은 그가 사실은 진보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깠더니 최순실 박근혜가 나쁘더라. 이 공식이 성립돼야 되는데 저쪽에 계속되는 프레임은 손석희가 좌파이기 때문에 우파를 깐다라고 얘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손석희가 말하는 균형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좌파 패널로 나온 사람들한테 집요하게 뭔가를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 논리를 깨는 것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손석희 자체가 저는 기계적 균형 감각으로 그렇게 방송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인으로 사는 법을 체득하신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손석희 씨는 제가 봤을 때 이 현상들을 꽤 즐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태블릿 PC를 까므로써 사실상 박근혜가 탄핵된 거거든요. 결론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죠. 시작이 발단이 그거였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협박과 이런 걸 받았겠어요?
근데 뚝심 강단만으로 그걸 끌어갈 수는 없어요. 손석희는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런 걸 즐기는 거죠. 저 사람이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에 대한 열광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농담처럼 팟캐스트에 손석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류의 인간형을 잘 알아요. 내 생각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세요? 나를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언론을 공부해 왔거나 해온 사람들이라면 대체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는다는 거예요. 손석희 뉴스가 JTBC 뉴스가 제대로 빛을 발한 게 세월호 보도였어요. 다른 지상파들이 세월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세월호 이야기를 꾸준히 했어요. 새가 날아든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손석희는 신년 방송을 팽목한 가서도 해요. 메이크업도 안 한 상태로 그냥 보여줘요. 그게 흔히 말하면 진정성이거든요. 사실요, 제가 팟캐스트를 만들었을 때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상파 언론인들 굉장히 혐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는 아니지만. 언론고시 통과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얼굴에 기름 번지르르하게 흐르고 좋은 옷 입고 방송사 출퇴근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존경해주고 어디 가면